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핫한 인물 세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김 여사 지금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 여사를 모셨던 행정관이 지금 폭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고 지금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이 법정에서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정하 변호사가 본인의 페북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글을 자세히 올렸어요. 자, 그래서 김 여사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현태하고 이제 홍장관 관련 뉴스가 되겠는데, 김현태를 비롯한 고위 장교들 전부 다 지금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 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김현태 특임 707 특임 단장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12년. 12년형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재판에 넘겨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 내에 되겠죠. 홍장원 전 차장의 공소장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특검에서는 뭐 때문에 재판에 넘겼는지, 왜냐하면요 지금 홍장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홍장원과 곽정원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는 그냥 넘어갔지만은 2차 종합특검에 의해서 딱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홍장원이가 그 주간 조선과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거미줄에 걸려있는 팔이다. 자,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서울 시간은 새벽 1시 55분이네요. 자, 이 시간에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 맨 먼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내용이 되겠어요. 우선 이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김 여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관 증인으로 오늘 김 여사가 그러니까 말이죠, 하도 지금 재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오랫동안 수행했던 정지원 전 행정관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행정관은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김 여사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 울먹이면서 증언했고, 이 울먹이면서 증언한 것이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눈물을 전부 다 보이는 이런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정하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도 하고 있고 김 여사 변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두 분의 근황을 제일 많이 SNS에 올리는 지금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유정화 변호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재판은요, 김 여사의 특가법 위반 말설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올린 글을 보면은요, 김 여사의 이제 구치소 내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증언을 들으며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오늘 김 여사님 재판을 방청하러 온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고 민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사님께서 구치소 내에서 약도 잘 조절하고 링거 처리도 지금 이제 치료도 잘 받고 있다. 건강 부분은 계속 잘 신경을 쓰겠다. 늘 한결같이 마음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식사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또 여성 변호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취지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저도 기대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이번에 이제 계양을해서 출마해갖고, 정말 굉장히 많은 한 18% 정도
지지를 받은 분이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1심 선고가 내렸습니다. 내란 중요 인부 종사 혐의인데 징역 무려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국회 의결을 저지하고 병력 투입을 인정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12년을 선고를 했는데 여기에 즉각적으로 불복하는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결 요지하고 양형 이유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행위는 병력의 국회 진입과 봉쇄를 지금 이제 직접 지휘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리창을 파손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 자, 그래서 요 죄책과 관련해서 법원은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폭동 가담이 왜 내란, 폭동 가담을 했기 때문에 내란 그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죄책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계엄의 정당성과 상관 명령 준수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 죄질이 나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이죠.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고 있다. 자, 이게 또 양형, 중형을 선고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부가 말이죠. 지금 김현태 단장이 최정예 특수부대를 직접 지휘해서 국회 기능을 물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함께 선고된 군치위관들 형량을 보면 전부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상현 전 제1공수 특전여단장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백여단 제2사업단장은 징역 7년, 그 다음에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하고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박헌수 전 본부장하고 고동희 전 처장은요, 각각 수사관의 지원 규모와 폭동 가담 의사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특히 이제 김현태 단장의 경우는 이제 바로 지금 항소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가장 무겁게 봐야 할 판결은 바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내려진 징역 이제 12년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7 특수임무단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돼서 국회 봉쇄와 본회의장 진입 시도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법원은요, 이것을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으로 막으려 한 중대한 내란 가담 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김현태 단장은 특수부대의 지휘관이니까 굉장히 중책을 맡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현태 지시와 판단은 현장에 있던 장병들에게 곧바로 현실이 됐다. 그래서 법원에서의 판단에 따르면은 김현태 단장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견을 받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회 봉쇄와 출입 저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성의 정도도 중대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요, 국회가 이제 어떤 곳이냐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정권이나 군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며 특히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것이죠. 이러한 국회의 표결과 의사결정을 무장한 군병력으로 막으려 했다. 이거를 법원이 인정하고 따라서 이거는 헌정질서 자체를 향한 공격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김현태 단장은요, 상부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군사 작전이었다. 이렇게 시종일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요, 군의 복종 의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재판부는요,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 명령이 명백히 불법하다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어요.
법원의 작은 말이죠. 이 계엄과 관련된 판결문을 보면 바로 요 대목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판사들이. 그러니까 유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국회 기능을 물리력으로 마비시키려고 하는 명령은 적법한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행될 수 없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중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이 말이죠. 굉장히 참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데, 군인은 명령체계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하지만 군인의 충성 대상은 특정 지휘관 개인도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도 아니에요. 군인의 최종 충성 대상은 헌법과 국가 그리고 국민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을 봉쇄하라는 지시가 됐을 때 상관이 시켰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재판부의 지금 판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바로 일반 김현태 전 판장은 707 특수임무단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임무를 띠는 그런 중형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역으로 지금 이제 이 김현태 단장이 중형을 선고받는데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김현태 단장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한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군 조직에서 판단을 포기한 복종은 강한 군대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잃은 군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군의 명예는 무조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법한 명령 앞에서는 헌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법원의 이번 판단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기조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심, 3심에 남아있기는 하지만은요, 상당히 좀 불리한 국면의 재판이 계속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이번 판결의 특징은요, 군인이라고 해서 불법 명령의 자동 실행자가 될 수 없고,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총구와 군화로 봉쇄할 수 없고, 헌법을 지키지 않은 명령은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이번 판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년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군과 공직사회 전체에 던진 경고다. 참 경고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누군가 헌법을 옹치라고 지시할 때, 국회를 막으라고 지시할 때, 국민의 대표를 끌어내리라고 지시할 때 누구도 명령기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매우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물론 말이죠. 이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되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1심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지금 불리한 판결을 조목조목 내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홍장원의 경우에는 이제 판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홍장원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에 의해서는 전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는데, 제2차 종합특검회에서 느닷없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홍장원의 경우는 저항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종합특검에서 뭐라고 하면서 지금 그 재판에 넘어갔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내부 부수장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SNS상의 왜곡 과장 정보, 언론 보도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계엄 관련 특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 그리고 관련 부서는 다음날 오전에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 허위 선동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부 배포한 혐의, 그리고 특검은 일부 실무자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차장이 임무 수행을 독촉했다고 한 점, 그리고 이제 해외 파트에서는 계엄 배경 자료를 해외 주재 인력에게 전달하고 각국 반응을 취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첩부서에서는요, 방첩사령부의 접촉 창구 구축을, 대테러 안전부서에서는 사보타주, 무기 탈취, 시위 인명피해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경찰 협조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홍 차장은요, 공소장이 실무자 다이어리 등 전문 증거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특히 자신은 국내 여론을 수집하거나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국정원의 인지전 대응 업무 차원에서 가짜뉴스와 선전, 선동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번 쟁점의 경우에는요, 지금의 특검에서는 해당 이런 지시들이 비상계엄의 실행과 유지에 기여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반면에 홍장원 차장은요, 국가정보기관의 통상적 위기 대응 정보 수집 임무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는요, 지시의 구체적인 문헌과 당시 지휘체의 인식, 실제 작성 배포된 문건의 목적과 활용처가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지금 공소장 내용, 요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홍장원 차장,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재판으로. 자, 그래서 혐의 내용은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 다음에는 국가정보법 위반 혐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가 공소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특검의 시각은 뭐냐? 자, 홍장원 차장이 단순히 상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이 12월 3일 날 선포된 비상계엄을 실제로 수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가동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홍장원 차장 측에서는요, 통상적인 정보기관의 위기 대응과 인지전 대응 업무였을 뿐이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소장에 따르면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날 밤 11시 50분쯤에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인지전 대응 담당 부서장과 공개정보 담당 부서장한테 계엄과 관련해서 왜곡되거나 과장된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지, 국내 언론 보도와 댓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특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이런 지시가요, 단순한 뉴스 모니터링이 아니라 계엄 상황에서 국내 여론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지시에 따라서 해당 부서는 다음 날, 그게 12월 4일 날 아침 7시 30분쯤에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 허위선동 동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부 이메일로 배포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검은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발했지만은 홍장원이가 임무 수행을 독촉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 특검은요, 이 해당 지시가 우발적이거나 개인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상부 지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계엄 관련 업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파트에 대한 지시도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요, 해외 분석 담당 부서에 계엄의 배경을 정리해서 해외 수집 부서로 전달하라고 하고, 해외 수집 부서는 이를 해외 전 거점과 주재 인력에게 전달해서 현 상황을 이해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후에 해외 각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현지 반응을 취합해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국내 여론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반응과 외교 정보 환경까지 계엄 국면에 맞춰서 관리하려고 한 행위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첩 업무와 관련한 지시도 핵심 대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혐의로. 그래서 공소장에 따르면요, 홍장원 차장은 방첩 담당 부서장에게 방첩 사령부의 접촉 창구, 이른바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어요. 방첩 담당 부서장이 종북 좌파 등 특이 동향을 밀착 감시했다고 보고하니까 홍장원이가 이것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특검은요, 이 지시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방첩사 접촉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하에 방첩 업무 추진 방안, 이런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여러 내부 문건을 만들고 배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테러와 안전 업무에 관해서도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홍 차장은요, 국제범죄 조직의 준동 가능성, 보안시설 내 사보타주와 무이타지 우려에 대비해서 사전 안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과 직접 협조 채널을 만들고 지방경찰청과 협조해서 안전 관련 부서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의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요, 이러한 일련의 지시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조치, 비상통치 조치를 현실에서 작동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검이 이제 홍장원 차장한테 적용한 핵심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예. 자, 그래서 특검은요, 지금 이것은 단순히 내란 상황을 인지하거나 주변적 도움을 준 수준을 넘어서 내란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은요, 여론 동향 파악, 해외 반응 수집, 방첩사와의 연계, 경찰 협조 및 안전업무 지시가 각각 따로 떨어진 행동이 아니라 계엄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연속된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정원의 국내정보 관여 금지 원칙과 관련된 국가정보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홍 차장의 반응도 확실합니다. 홍 차장은요, 공소장의 실무관의 다이어리 같은 전문 증거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또 계엄 매뉴얼에 따른 보고서 작성이나 위기 상황 대비 업무를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 차장 본인도 국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며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나 선전선동을 확인하라는 지시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지전 대응부서 본래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홍 차장은요, 이번 기소 내용에 당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이라든가 윤 대통령의 체포지시 수행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변호인단은요, 특검이 결정적인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채 내부 보고와 통상 업무를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재판에서는 홍 차장의 지시가 국정원의 정상적인 안보위기 대응 업무였는지 아니면 우연우법한 비상계엄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차원이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국정원 고위 간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사건인데, 특검은 홍 차장이 정보기관의 조직과 역량을 계엄 수행에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홍 차장 측에서는 가짜뉴스와 안전 위협에 대응한 정상 업무였다고 맞서고 있어요. 법정에서는 당시 회의 발언의 정확한 내용, 내부 문건의 작성 경위와 배포 범위, 방첩사 및 경찰과 실제로 어떤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조치가 계엄의 유지 확대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치열하게 검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도 말이죠, 이런 업무를 지금 이 관련 공소장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있었던 국정원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국정원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변화도 많이 있지만은, 국정원의 기능과 이 업무 범위, 업무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런 재판을 통해서 말이죠, 언론에 공개된다. 이거는 국제적인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 공소장, 이것도 말이죠, 이미 다 공개가 돼서 어쩔 수 없지만은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그런 공개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지금 22분이 지났는데요. 예,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지지율 급락, 정치 노선 아니라 정책 무능 때문이다. 예, 그래서 40대, 50대 핵심 지지층도 지지를 처리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ETF 도입으로 지금 자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 탈피와 국정 쇄신이 지금 시급하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돼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논평해온 내용하고, 왜냐하면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의 방향 전환, 여기서의 방향 전환은 우리 자유우파가 주장하는 내용의 방향으로 정책의 지금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지금 빠질 것이다 라고 지금 제가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저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념과 농수선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개편과 주가 변동성 확대 같은 정책적 무능과 태만 때문이다. 정책적 무능. 자, 그래서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있던 40대와 50대까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 것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그다음에 ETF 도입 등 주거와 자산 가치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강행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다. 이런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정책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2년 전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책 역량 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진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적 무능 때문인데 엉뚱하게 중도 싫은 노선을 탓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보안수사권 폐지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한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말로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는 집권 1년 내내 특검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고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사에게 책임을 묻는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이죠, 여러분께 논평해드리고 더 정책 방향의 수정, 요거를 제가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에 대한 신뢰를 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또 단톡방 이런 데서 말이죠, 많이 공유해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현 5년 임기 안에 정말 그 철저히 반성해서 더 이상 나라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